자,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아무래도 객관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리프사가 XIP를 판매하고 있는 것도 이제 얘기를 했고, 뭐 숨길 필요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각양각색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다만 이제 이 리프사가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실 때 제가 몇 가지 참고될 만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화폐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지만 아시는 거를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 사람들이 정리를 해놓는 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되게 체계화시켜서 정리를 하잖아요. 하나의 학문으로 뭐 또는 지식으로서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체계화시켜갖고 뭐 그거를 관찰한다던가, 그거를 분석한다던가, 또는 직관적으로 또는 통찰력을 발휘해서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해놓죠. 그래서 뭐 경제학이라는 학문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금융 아니면 또 IT 쪽, 뭐 여러 가지 학문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체계화시켜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좀 더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축적해놓은 지식들, 학문들, 그거 학문화시켜서 체계적으로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하면은 이 화폐가 여러분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도 우리한테 파는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중앙은행이 돈을 찍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자 보세요, 새로 달러를 100만 달러를 찍었어요. 발행했습니다. 그럼 이거 발행하고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그냥 갖고만 있나요? 시중에 뿌리겠죠. 뿌릴 때 어떻게 뿌리나요? 에어드랍입니다, 여러분들 가지세요 하고 뿌리나요? 안 하잖아요. 에어드랍 하나요? 그냥 거리에다가 막 던져요? 미연준에서 여러분들한테 에어드랍 합니다, 가지십시오 이러면서 뿌리지 않죠. 어떤 용도로든 나가죠. 그 형태가 에어드랍은 절대로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은 복지를 위해서 이제 정부를 통해서 나간다든지, 또는 뭐 대출을 해준다든지, 시중은행들한테 그걸 뿌리고 지급준비를 통해서 뭐 기업들한테 대출이 나간다든지, 그렇게 활용이 되죠. 무료로 배포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미연준이 돈을 벌었다, 찍어서. 그죠? 실제로 좀 더 현실에 가깝게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오늘날엔 종이돈 쓰니까 주조한다고 하죠. 화폐 찍어낼 때. 이 주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뺀 만큼, 이 100만 달러, 예를 들어 100만 달러에서 빼기 주조 비용 한 거 버는 거죠. 이득. 개이득이죠. 돈을 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세상도 동일해요. 암호화폐 세상도 동일하게 이 돈을 찍어내는 발행인, 뭐 암호화폐 블록체인마다 특징이 다 다릅니다. 어떤 건 뭐 지분증명, 어떤 거는 POW 작업증명 쓰고, 리프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비잔틴 톨러런스 그쪽을 활용한 지금 알고리즘을 활용한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태생부터 발행이 다 돼 있죠. 돼 있는 형태를 쓰고 있는데, 뭐가 됐던 간에 결국에는 이 안에서 만들어진 그 암호화폐들은 이미 현실 지폐와는 다르게 요거조차도 없이 거의 그냥 그 만들어진 자체가 다 이득이거든요. 그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팔면은 시장 가격만큼 그냥 바로 이득입니다. 지금 리프사는 XRP를 거의 전부를 갖고 있었고 지금은 400억 개 넘게 갖고 있고, 다만 특성이 그 수많은 물량이 매달 10억 개씩 풀린다는 거. 그러니까 리프사가 한 번에 가용은 못 한다는 거죠. 본인들 소유기는 하나,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막 쓸 수는 없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제약을 당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하지만 소유주는 리프사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리프사는 그거를 시장에 팔 수가 있죠. 또는 제3자한테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XRP 레저 안에서, 그 안에서 네이티브 에셋으로 존재하는 XRP는 지금
법상 지난번에 그 증권 이슈 관련되면서 얘기했지만 법상으로는 일단 리프사가 발행인이 아닙니다. 왜냐면 리프사 주요 임직원 그리고 리프사에서 쫓겨난 그 18색깔 제드 그 친구 그리고 아서브리또 그 친구 셋이서 이제 만들고 나서 리프사가 설립되고 그 친구들이 기프트 형태로 기부하는 형태로 리프사 법인한테 넘겼기 때문에 일단 발행인은 아니에요. 근데 뭐 그거 굉장히 논란이 있는 건데 어쨌든 그 논란은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예외로 두고요. 어쨌든 간에 리프사가 발행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 어쨌든 이거를 본인들이 에스크로라는 형태로 능력 제한은 받고 있지만 결국에 소유자는 리프사라는 거.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XRP 상에서는 리프사가 마치 미연준처럼 물론 이제 추가로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많이 갖고 있는 거죠. XRP라는 것 자체를.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리프사가 본인들이 약속한 대로 줄여서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같은 경우도 아까 직접 보신 것처럼 퍼블릭 레저니까 볼 수 있죠. 하루에 한 13,000개 사실 그 올림에서 계산했기 때문에 13,000개까지는 아닌데 한 뭐 10,000개에서 11,000개 또는 10,000개 뿌라 마이너스 오차 범위 내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팩트예요.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아무리 봐도 리프사가 뭐 두 가지 케이스로 크게 나눠서 얘기할게요. 아무리 봐도 XRP를 너무 많이 들고 있는데 나는 이 XRP 가격이 오르길 바라는데 리프사 이렇게 팔아제끼니까 가격이 못 오를 것 같아. 이러면은 단념하시는 게 맞고요. 그거 뭐 틀렸다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거 진짜 모르는 거니까. 리프사가 계속 팔아갖고 성공을 하려고 노력은 하나 그 노력이 리프사가 판매하는 것 때문에 상쇄될 수도 있으니까 또는 리프사가 판매하고 있던 사실에 이 시장에서 아 이거 못 쓰겠어 해갖고 그게 이제 동기가 그걸 유발하는 게 뭐 공포심이든지 또는 신뢰가 안 돼서 그랬던 간에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장에서는 아 XRP 못 믿겠어 해갖고 손을 뗀다. 그러면 시장 형성이 안 되겠죠. 플레이어들이 자꾸 빠져나가면. 그래서 뭐 실제로 리프사의 노력에 이미 그 이상을 상회하는 상쇄되는 요인들이 있어서 XRP 가격이 실제로 안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당연히 스탑을 하시는 게 좋죠. 본인이 그런 의심이 들거나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싶으시면 그게 맞고 반대로 아니면은 리프사가 실제로 이 XRP를 판매한 대금들을 본인들 회사를 운영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본인들 임금에 쓰는 게 아니라 XRP 생태계를 만들어내기에 쓴다면 나는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 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그 판단에 따라서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중요해요.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본인이 반드시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리프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천사가 아니에요. 얘네들도 지들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뭐 우리 부자 만들어 주려고 하겠어요 이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언제든지 뭐 지금 현재는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기업일 수도 있지만 미래에 빤스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리프사가. 그래서 저는 항상 의심하고 있습니다 리프사를.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뻘짓 안 하나. 그래서 지금 오늘 에스크로 관련된 설명들 때문에 리프사 판매 때문에 좀 다양한 생각이 드셨다면은 그 생각을 멈추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본인만의 판단을 내리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스마일님 질문 주신 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다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리플이 선물 시장에서 분기당 1% 연 4%씩 싸게 팔고 있어서 가격 더 하락할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아세요? 4%씩 싸게 팔고 있는 거 어떻게 아시죠? 일단 저는 거기에 약간 궁금증이 있고요. 자, 이는 리프사가 사업 확장을 위해서 싸게 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전략에 호구가 되고 있습니다. 전부터 200원대 가격이 깨질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전제하신 그 연 4%씩 싸게 팔고 있다고 하시는데 어디에서 확인하신 거죠? 그 부분이 일단 궁금한데요.
예, 월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 얘기하면서 목이 많이 잠겨있고 아파서 그런데 중간중간에 물 마시는 거 정도는 좀 이쁘게 봐주세요. 예, 제가 방송 중간에 방송 중간에 자꾸 뭐 물이든 뭐든 먹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너무 그러시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안진상님 얘기도 볼게요. 암호화폐가 실생활에 사용하게 된다면 정부나 자치단체 세금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까요? CBDC 발행 목적이 세금과도 관련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나중 문제지만 의문이 듭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세금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세금을 논하려면 반드시 필연적인 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세금을 논하려면 세금을 매길 녀석,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암호화폐죠. 암호화폐 녀석의 정체가 분류가 돼야 돼요.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세금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뭐 정부, 뭐 우리나라가 됐던 미국이 됐던 뭐든 간에 이 정체를 분류를 하지 않고 암호화폐는 뭘로 분류해야 될까?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해야 될까? 유동 자산으로 분류해야 될까? 유동 자산이면 이거 화폐로 분류해야 될까? 뭘로 분류해야 될까? 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난 일단 너 세금 매길래 야 소득세 그냥 매길래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굉장히 법적으로 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이 순리를 진행하지 않고 세금 매길 대상에 분류도 하지 않고 어떤 건지 분류를 해야 뭐 세금을 매길 거 아니에요. 법상에서 그 기준 잡아놓은 대로. 근데 이런 순리대로 논의를 하지 않고 그냥 세금부터 매기겠다 이러면서 빡 때려버리면은 당연히 세금을 맞는 쪽은 어떻게 할까요? 법원에다 소송 걸죠. 가만히 맞겠어요? 정부가 깡패짓을 하면 당연히 나 피해볼 수도 없어.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아. 당연히 소송 걸겠죠. 그러면 법적인 논쟁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되게 후유증이 심할 거거든요.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서. 그래서 사실 가장 깔끔한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리대로 이 세금 매길 대상, 지금 같은 게 암호화폐인데 얘를 도대체 뭘로 분류할지, 뭐 증권이냐 뭐냐 뭘로 분류를 할지 명확히 하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 분류에 따른 법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세금을 매길 건지 정해서 해야지 이런 논란들을 다 피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질문 주신 내용은 잠깐 뭐야 질문이 넘어갔어. 질문 내용 어디 갔어요? 기억이 안 나. 자, 그래서 P2P 하면서 이제 세금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분류가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CBDC로 쓰이느냐 뭐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지금의 암호화폐들은 분류 선행이 돼야지 세금의 성격이 어떻게 나올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있지 않고서는 세금의 성격 어떻게 부과될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P2P는 모르겠어요. 그걸 미래를 상상하기 힘든데 만약에 뭐 안진상님도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이 원래 뭘 위해서 탄생했죠? 현재 레가시 금융 시스템들, 그러니까 그 레가시 금융 시스템의 주축을 이루는 게 이제 은행들인데 은행들 니네 세계 경제위기 겪을 때 보니까 너희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그냥 우리 개인 간에 너희 없이도 거래할 수 있어. 은행 뭐가 필요해? 은행에 이런 법적인 뒷받침되는 조직들, 기관들이 뭐 우리 예금을 맡아주고 꼭 그래야 돼? 아니야. 그거 없이도 기술적인 부분으로 그 신뢰 문제를 커버할 수 있어. 해서 나온 게 블록체인이잖아요. 봐봐. 중앙 집권화돼 있는 강제로 신뢰하게 만들 이런 은행 같은 거 없어도 블록체인에서는 장부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조작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개인 간의 거래도 가능할 거야. 은행 너희 같은 신뢰를 담보로 하는 중개기관이 없어도 돼. 이런 목적으로 한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되게 취지는 좋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비트코인의 취지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가 되나요? 비트코인 안에서의 화폐는 뭐죠? 비트코인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를 비트코인으로 다 해버리면, 그리고
이런 블록체인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 안티머니 론더링. 추적 안 되고 익명성을 갖추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금 이런 거 어떻게 추적하냐? 이게 누구 건지 알고? 안 되죠. 그리고 해외로 돈이 유출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자금이 세탁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더 나가서 테러 단체들한테 테러 자금이 조달될 수도 있습니다. CFT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각 정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실생활 P2P, 진짜 개인 간의 거래용으로 이런 게 적용되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현재 정부도 입장은 안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AML 적용했잖아요. 안티머니 론더링. 유럽은 이제 한 8일 정도 남았네요. 8일 정도 있으면은 유럽 전역에 적용이 됩니다. 예. 트래블룰이라고 말씀드렸죠. 여행 규칙 해갖고 무조건 추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 통해서 이런 거래들이 제공되잖아요. 법정화폐랑 암호화폐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래될 수 있는 플랫폼들에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자금 세탁이 안 되도록 추적하라고. KYC. 이 너희 플랫폼에 와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 신분을 확인해서 이 거래 내역을 남겨놔라. 왜? 그래야 추적이 되니까. 예를 들면 유로화 갖다가 뭐 비트코인으로 바꿨어요. 몇 월 며칠에. 그러면 그 거래 내역이 남아있고 그 거래를 한 계정에 신분이 확인돼 있으면은 이거 추적할 수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겨놓은 거죠. 사실상 암호화폐를 썼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통해서 암호화폐로 바꾸고 썼지만은 어떻죠? 이 연결고리 이런 규제나 법 등을 통해서 추적이 가능하게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P2P는 아니죠. 지금 이런 식은 여기에서 바꾼 것 같다가 보냈어요. 이 사람이 암호화폐를 누군가한테 보내줬어. 근데 이거 개인 간의 거래인가요? 뭐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개인 간의 거래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미 법정화폐를 바꾼 그 순간부터 추적도 되고 누군지 이미 정부에서 신문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애초에 꿈꾸고 있던 그런 세상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모든 나라의 정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유럽연합 등이나 또는 그 자금 세탁 방지 기구도 이미 회원국들한테 뭐를 부과했다? 안티머니 론더링을 부과했죠. 트래블룰을 지킬 수 있게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게 그대로 실현되면은 비트코인이 꿈꾸는 세상은 오히려 멀어지는 거죠. 근데 일단은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프사가 원하는 시나리오죠. 레가시 금융을 유지한 상태에서, 큰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레가시 금융에 있는 문제만 XRP 레저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게 리프사의 전략이잖아요. 일단 이 방향성은 리프사가 원하는 방향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주시님 얘기 주신 것도 볼까요? 올해 초 뉴스 중 HSBC 은행은 2018년 1년 동안 3만 번 이상의 외화 거래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처리했다는 소식이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2,500억 달러 이상의 외환 거래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뤄졌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XRP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남기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그 뉴스가 처음에 전달됐을 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결론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XRP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설명드리는 사이에 채팅창 되게 많이 넘어갔네? 잠깐만요. 왜 이렇게 빨라? 제가 따라가기가 힘드네요. 최대한 빨리 따라갈게요. 우주님 변태. 아니 닉네임을 왜 갑자기 불러달라고 하시죠? 네, 왜 왠지 부르기 싫어지는데 갑자기. 자, 그리고 응띠 튜브님, 계속 OD의 사용량이 날이 갈수록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XRP 가격 하락으로 인해 OD의 카운팅이 늘어난 게 맞나요? 질문 주셨는데 OD의 볼륨 따질 때 요걸 따지면은 알기 쉽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거는 OD의 볼륨 따질 때 달러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거 설명하신 것처럼 XRP랑 비교해 볼까요? 만약에 OD의 사용량 기준 따질 때 XRP로 뭐 예를 들어서 1억 개다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이때 1억 개일 때 달러 기준으로 XRP가 개당 10달러다.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는 10억 달러네. 이렇죠. 근데 지금 그 응띠튜브님이 얘기하신 게 좋은 얘기세요. 뭐냐면은 XRP 가격이 만약에 5달러로 낮아지면 5달러로 낮아지면 어떻게 되죠? 10억 달러 규모는 유지합니다. 근데 5달러로 절반으로 낮았어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죠? 사용량은 그대로인데 XRP 개수로는 2억 개로 늘어나죠. 왜냐면은 개당 가격이 5달러로 낮아졌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5대 사용량 볼 때 뭐 달러 같은 법정화폐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면은 이게 XRP 단가가 낮아지는 건 상관없이 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은 약간 그런 거에 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매번 5대 사용량을 XRP 개수로 따지게 되면 이 단가도 봐야 되죠. XRP가 지금 현재 단가가 얼마인가. 왜냐면 5대 사용량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지금 XRP 단가가 낮아지면은 XRP 개수는 올라가거든요. 사용된 게. 그죠? 그래서 그거를 포커싱 잡아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치킨 드셔주세요. 저도 먹고 싶네요. 호두도 먹고 싶네요. 먹고 싶다. 치킨 진짜 맛있겠다. 아메리카노님 얘긴데 제 와이프가 팩토리님 생방하시네 했더니 저분은 아직도 XRP에 할 말이 많아 라고 하네요. 정말이지 꿈꾸는 가격이 온 날이 오면 좋겠어요. 너무 내려가서 늘 짜증난답니다. 네, 그런 날이 반드시 와야 되죠.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그날이 오기를 저도 희망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자, 김무사님 얘기도 볼게요. 비트스탬프가 리프사로부터 XRP 물량을 계속 사는 것처럼 이것 또한 수요일간의 먼 미래의 가격 상승에 대한 청신호라고 보시는지요? 라고 김무사님 질문 주셨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그게 비트스탬프가 사는 게 아니라 리프사가 마켓메이커 활동을 위해서 본인들이 비트스탬프 계정으로 본인들 걸로 옮겨갖고 활동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사는 걸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은 산다고 하면은 저 루트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기간 대 기간의 구매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판매하면은 뉴욕 당국한테 좀 혼쭐이 날 것 같거든요. XRP2 그 기간 판매 전용 계정을 통해서 판매가 돼야 되겠죠. 만약에 판매할 거면. 근데 그런 식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비트스탬프로 이동한 아까 같은 설명 때 보여드린 물량 이동은 리프사가 마켓메이커 활동을 위해 본인들 계정으로 옮기는 걸로 보입니다. 비트스탬프 내에. 박가수님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하늘마니아님도 질문 주셨네요. 리플사는 XRP 네트워크 설치 비용으로만, 이거 여러분들 근데 글자 안 보고 비나면만 보시니까 심심하시겠네요. 그냥 제가 채팅창을 소환해갖고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해야겠네요. 그냥 자,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도 보실 게 있으니까. 어디까지 했더라? 여기 하고 있었죠? 네, 같이 보면서 할게요. 네, 리플사는 XRP 네트워크 설치 비용으로만 실적을 올리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리플의 실적을 통해 XRP 유동성을 증가율을 예측할 수 없는 걸까요? 하시는데, 리플사는 솔루션 판매, 말씀하신 거, 사실상 솔루션 판매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 통해서 라이센스 비용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벌어들이고 있죠. 이걸로도 돈 벌고요. XRP 판매로도 돈 벌죠. 근데 리프사 설명으로는 이거는 투자에 쓴다고 하죠. 본인들 쓰는 게 아니라 투자에만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얘기하시는 게 XRP의 유동성 증가율을 예측할 수 없는 걸까요? 예측은 항상 힘듭니다. 예측은 힘든데 다만 회계 분석을 쓸 수 있겠죠. 회계 분석. 통계 갖다가 통계를 통해서 또는 데이터 통해서 하는 분석을 회계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걸 통해서 앞으로의 추세나 앞으로 예상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분석법인데,
할 수 있겠죠. 5대 사용량을 정확하게 리프사 내부 직원이 아니라면 알 수는 없지만 빗소 이런 데를 통해서 대충은 추려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회계 분석하면은 대충 어떤 흐름으로 갈 것 같다, 예상치는 내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요 설치 비용 뭐 이런 거랑은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뒷부분 얘기하신 거랑. 그러니까 이제 하늘마니아님은 본인이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이 두 개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떤 생각 때문에 두 개를 연계지어서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이요? 3? 어떤 3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나라 이꼴 세금 이꼴 화폐. 굿데이님 오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치킨 얘기 자꾸 하시니까 치킨 먹고 싶다. 참아야지. 윈도우 업데이트 4시간째라고요? 야, 고문인데? 힘드시겠어요. 빵형 맞박을 때리고 싶다고요? 이마트 믹스넛이요? 믹스넛 뭐지? 저 믹스넛 먹은 적 있나요? 뭐지 믹스넛? 아, 믹스넛 뭐지? 잘 모르겠네. 갑자기 생각 안 나죠? 왠지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자, 이종희님, 빵형이 말한 대로 플랜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제안 대부분은 뭐 리프사가 잘은 하고 있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잘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격이죠. 저희의 목표는 가격이기 때문에 참 그거에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약간 분식회계처럼 OD의 사용량을 올리고 광고하려면 가격을 억지로 누르는 것도 답일 수 있나요? OD의 사용량을 올리고 광고하려면 가격을 억지로 누른다고요? OD의 사용량이랑 가격을 누르는 거랑은 제가 볼 때는 무관해 보이거든요. 왜냐면 ODL은 XRP 단가에 상관이 없어요. 유동성만 확보되면 됩니다. 단가가 상관없어요. ODL한테 필요한 거는 만약에 지금 ODL로 100달러를 송금하려고 했을 때 비트 스탬프 같은 경우 이제 달러로 출발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XRP를 이 시장 가격에 가장 가까운 요 오더북에 XRP 100달러치가 있어야지 가능하거든요. ODL이. 그게 중요합니다. 단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단가가 뭐 1달러가 됐든 10달러가 됐든 이 오더북이 100달러치만 되면 돼요. 단가랑은 상관이 없어요. 당산 찬웅님 얘기도 잠깐 볼게요. 일부 거래가 비트 절반 넘게 보유 중인데 리프사가 XRP 절반 보유하고 투명하게 판매하는 게 더 안전한 느낌 드는데 저만 그런가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진짜요? 비트코인 절반을 몇 명이 그렇게 보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투명한 걸 수도 있겠죠. 리프사는 아예 다 공개를 해놓고 퍼블릭 레저상에서 에스크로 묶어놓고 있잖아요. 그게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어떤 측면에서는 리프사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일부 고래가 만약에 절반 넘게 갖고 있다 비트코인을, 걔는 자기가 맘먹은 시기에 확 판매할 수 있잖아요. 에스크로나 이런 제약사항이 없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리프사는 그 많은 걸 보유하고 있지만 에스크로 때문에 본인들이 손 쓸 방법이 없죠. 만약에 지금 만원까지 XRP 가격이 올랐다는 가정을 얘기를 해보죠. 당장 리프사가 가용할 수 있는 거는 몇억 개밖에 없죠. 그 이상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들이 갑자기 만원 냈다고 해서 그거를 갑자기 다 몇억 개를 팔아버리면은 본인들의 약속을 안 지킨 게 되거든요. 본인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약속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 지킨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나머지 대부분의 400억 개가 넘는 거는 꺼내지도 못해요.
에스크로 묶여있는 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예, 오히려 안전한 걸 수도 있죠. 아 아우 목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오, 아 배고프다. 물만 마시니까 배고프다. 아 치킨 계속 참고 있는데 먹으면 안 돼. 참아야 돼. 아 근데 너무 맛있는데. 치킨.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보면은 XRP는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기능은 다 탑재하고 있나요?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의 모든 기능 화이트 페이퍼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트코인의 기능을 다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XRP가? XRP는 그냥 XRP가 하려는 목표, 그러니까 글로벌 세틀먼트잖아요. 브릿지 커런시로서 거기에 필요한 기능들만 가지면 되지 않을까요? 예, 굳이 다른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기능들. 그러니까 XRP가 본인 우주님 후원 2만원 감사합니다. 우주님 목이 아플 땐 치킨이죠. 아이고 우주님 소중한 2만원 감사합니다. 예, 잘 먹을게요. 후원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 여러분들 저한테 후원 주시는 거는 진짜 돈이 너무 남고 남아서 제 주변에 뭐 가족들이나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 뭐 치킨 사주고 나서도 돈이 막 남아들고 남아돈다. 이거 뭐 돈을 거리에다 갖다 버리고 싶어지네. 이런 충동이 들 때 저한테 버리세요. 예. 여러분들 주변 분부터 챙겨주십시오. 예. 저한테는 돈이 남아돌아서 진짜 길거리에 버리고 싶어. 미칠 것 같아. 이러다 길거리에 진짜 버릴 것 같아. 그런 돈만 저한테 후원을 주세요. 예.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소중한 금액인데 예, 저한테 후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먹으라고 돈으로 협박. 자 어쨌든 아니죠. 김무사님 얘기 또 볼게요. XRP는 그러면 블록체인이라는 부분을 굳이 강점을 내세울 필요 없나요? 하시는데 그 강점 내세워야죠. 필요한 부분입니다. XRP를 블록체인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장점을 활용해. 아이고 끼룩끼룩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네, 후원 감사합니다. 콜라도 마시세요. 네, 콜라도 잘 마실게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우주님이랑 끼룩끼룩님께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 주변 분부터 챙겨주세요. 네, 여러분 주변 분들 챙기다 못해 돈이 남아 돌아가고 길거리에다 막 버릴 것 같아. 아무나 주워가라 이래서 버릴 것 같은 그런 돈만 저한테 후원 주십시오. 그냥 채팅으로만 콜라 사 먹으세요. 5,000원 드림. 이렇게 채팅으로만 쳐줘도 된다니까요. 네.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치킨 시켜야 되나요? 이거 야밤에 먹으면 안 되는데? 먹방 해야 되나요? 정광수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네, 정광수님 네,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지? 이 분위기 왜 이러지? 과열되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김부사님 얘기부터 마무리 지을게요. 블록체인 강점에 대해 언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제가 이제 두 가지 순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 XRP라는 블록체인을 리프사가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리프사의 목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크로스오버 페이먼트, 좀 더 쉽게 한글로 얘기하면은 이 미국 달러 갖다 한국 원화로 보낼 거예요. 예,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누군가한테 돈을 보낼 건데 이 환전이 문제가 된단 말이죠. 만약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달러를 똑같이 쓰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은 한국만의 법정화폐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둘은 환율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실시간으로 변해요. 네, 환율이 존재하죠.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문제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스위프트라는 페이먼트 메시지 시스템을 썼을 때 이게 실시간으로 못 간단 말이에요. 처리가 며칠이 걸리죠. 그리고 실제로 이 돈을 한국으로 보내는 데 있어서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미국 달러와 우리나라 원화가 직접 페어링된 외환시장, 이 페어링이 존재해서 다이렉트 가능할 텐데 설사 그럴지라도 라이브로 못 가거든요. 정광수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니 분위기 왜 이래 갑자기. 정광수님 후원 감사합니다. 자꾸 돈을 버리시는군요 여러분들. 아 미치겠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소중한 돈을 자꾸 왜 저한테 주시나요? 예. 제발 타이핑으로 후원해주세요 여러분들. 너무 과한 돈이에요. 예, 여러분들 너무 과한 돈 주시고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지금 아마 지금 흑자이신 분이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여러분들 마이너스신 상태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저한테 자꾸 후원 주시면은 감사한 마음도 들지만 왠지 모르게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채팅으로 후원해 주세요. 그냥 화이팅 만원 받아라 이런 식으로 그 글자로만 후원해도 진짜 만원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예,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예, 응원해 주시던지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예, 오늘 왜들 그러시지 갑자기. 자 계속 설명드리면은 그 레가시 금융이 그런 식으로 예, 환전이 발생할 때 이런 문제를 띠고 있잖아요. 예. 1번에서 지금 상태 지금 말로 설명드린 거 이 부분이고, 자 문제는 이 문제되는 부분을 좀 이렇게 문제되는 부분 환전이죠. 바로 예를 들어서 달러가 원화로 예, 쉽게 바뀌지 못하는 점, 이게 바로 문제되는 부분이잖아요. 핵심 부분이죠 이게. 예, 이 부분만 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되죠. 근데 사실 가장 효과적인 건 뭔가요? 데이터로서 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가장 좋은 수단 뭐죠? 확실한 수단은 미국 달러 종이돈을 들고 비행기 타고 한국 와갖고 한국 와서 넘겨주는 게 가장 확실하지만 그거는 한번 송금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지,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비용적인 측면이나 예, 걸리는 시간, 이 두 가지 측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두 가지를 고려해도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나 우리 IT라는 게 존재하죠. 인터넷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로서 옮기는 게 상당히 좋지만은 이게 국내 송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중은행을 예로 들면은 한국은행이 만든 금융결제망이 있어갖고 그 안에서 서로 예,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그 안에서 데이터로서 이거를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미국 네트워크랑 우리나라 한국은행들 네트워크랑 서로 다르죠. 뭔가 중개해야 할 매개체도 없어요. 서로의 중앙은행이 다른데 어떻게 중개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로서 전송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데이터, 즉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돈을 전달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현지은행을 만드는 거죠. 현지은행.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한국에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설립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랑 같이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계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화를 쌓아둬요 미리. 그러면 송금을 하겠대요. 그럼 예를 들면 한국 지사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야 100달러치 송금한대.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계좌에 100달러치 쌓아둔 거 요거를 받을 사람 거 계좌에다가 옮겨주면 되잖아요. 여기 뭐 예를 들면 하나은행이라고 할까요? 예. 내가 미리 프리펀딩 해둔 게 있어요. 그럼 여기로 고객, 받을 고객 B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프리펀딩 된 원화에서 일정 부분 빼갖고 여기로 옮겨주면은 송금이 끝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는 해결됐는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죠. 뭐죠? 비용. 왜 비용이 생기죠? 미리 환전을 하잖아요. 미리 환전하는 건 어떤 걸 가져온다? 가격 변동에 따라 마이너스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미리 바꾸면. 그죠? 네. 환율이 떨어지면은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미리 돈만 바꿔놨을 뿐인데 손해가 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걸 또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런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선물 시장 이런 걸 활용해야 되는데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 필요하죠. 그리고 전문 인력 운영하면 비용 들어가죠. 인건비나 이런 거 들어가죠. 실제로 이 선물 시장 운영하는데 또 돈을 추가 투입해야 되죠. 재무적으로 부담도 오죠.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양을 조절도 해야 되고요. 총량을.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적절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쉬운 건 아니죠. 적절하게 유지한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버리죠. 그리고 프리펀딩을 안 해놓으면은 애초에 이런 식으로 송금도 안 되고, 그리고 모든 나라 전역에 모든 국가에 송금이 가능하려면 예를 들면 이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전 세계에 있는 은행들과 다 관계를 맺고 프리펀딩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비용도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가장 유효한 수단 뭐였죠? 데이터로서 보내는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블록체인의 장점을 활용한 거죠. 리프사가. 블록체인은 여러분들 뭐가 되죠? 무결성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장부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앙 통제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물론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얘기가 다르지만은 퍼블릭 블록체인은 그래요. 그 누가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존재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XRP 같은 경우 뭐 다른 블록체인도 그렇긴 한데 XRP 포커싱 맞춰서 할게요. 어차피 그쪽 설명이니까. 네이티브 에셋이 존재하죠. XRP라는 네이티브가 존재하죠. 그래서 리프사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 부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환전이 발생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건 데이터인데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없는 거를 이 XRP 레저라는 블록체인으로 해결해 보자고 제시를 하는 거죠. 일단은 XRP를 시장에 풀어서 가격이란 걸 형성해 놓습니다. 가격. 그럼 얘는 어쨌든 간에 뭐 가격이 뭐 1달러든 간에 100달러든 간에 10달러든 간에 일정한 가격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블록체인이잖아요. 블록체인 위에 만들어진 암호화폐잖아요. 전 세계 어떤 곳이든지, 그러니까 장소에 구애받지 않죠? 언제든지. 그리고 블록체인이니까 24시간 쉬지 않아요. 편의점이에요.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24시간 365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블록체인이란 장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점으로 레가시 금융이 갖고 있던 뭐 휴일에는 영업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아요. 미국에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한국에서도 돼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미국에서 한국 돈 보낼 때 한국이든 미국이든 접속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액세스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의 통일된 네트워크죠. 이 블록체인 XRP는 양쪽 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액세스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 와서 이거를 하자는 거예요. 달러랑 XRP 페어링 시켜갖고 이 시장을 형성하고, 마찬가지로 원화랑 XRP 페어링 시켜서 이 시장, 외환시장처럼 페어링 시켜서 가격 교환이 되게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가능한가요? 이 중간에 XRP가 껴갖고 이렇게 교환하고 바로 이렇게 교환하면은, 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액세스 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 와서 XRP를 브릿지 삼아서 바꿔가는 거야. 목적지기 국가 원하는 송금하는 그 법정화폐로. 이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데이터로 처리 가능하고, 그러니까 돈을 데이터 옮기듯이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리고 환전할 때 발생한 부분도 해결되잖아. 이거를 제시한 거예요. 블록체인의 장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리프사는 실제로 블록체인의 장점을 활용하고 있고 블록체인인 거를 어필하고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 설명드렸고요. 아니 근데 잠깐 설명 끝났는데 이거 먹어야 되나요, 여러분들? 주문해야 되나요? 아하. 갑자기 여러분들 너무 큰 돈을 주셔갖고 이거 4만원씩이나 주세요. 이 시골 서생인데 이거 너무 많이 주셨어. 여러분들 저녁 안 드셨나요? 아우, 목이 계속 잠기네. 어쨌든 김부사님 질문 주신 거는 지금 설명드린 부분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바대하려고요? 주시님 얘기도 잠깐 볼까요? 아까 얘기하셨던 건데 제가 못 봐갖고 다시 얘기해 주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미국의 부채가 2경 7천조 정도 된다고 하네요. 하루에 이자만 5조 원 정도 늘어날 것 같은데 팩토리님께서 미국의 저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세요?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달러가 지금 원탑이니까 해결할 필요가 없죠. 달러 찍으면 곧 전 세계로 먹히는 돈인데 굳이 해결할 필요는 없어 보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거는 경제학자마다 의견이 다른데 일단은 그거는 확실합니다. 지금 달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빵이잖아요. 대빵이 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러가 그렇게 대빵이 돼버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무역수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많이 들으신 내용일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본인들의 법정화폐가 전 세계에서 잘 먹히는 이런 이점 때문에 갖고 가는 장점들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 경제학자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각광하고 있는 현대화폐 이론 있잖아요. 무조건 찍자, 무한히 찍자, 이 얘기하고 있는 이 이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야 달러 막 찍어갖고 부채 해결 보자 이 얘기하고 있는데, 반대쪽에서는 야 미쳤냐 그거 하면은 세계경제 위기 온다, 대공황 온다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게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상으로는 후자가 맞아요. 후자가 공급이 과잉되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 맞는데, 근데 경제라는 게 항상 이론대로 되진 않거든요. 만약 이론대로 됐으면은 그냥 노벨 경제학상 받는 그런 머리 수준 경제학 관련된 전문가들을 나라를 운영하도록, 경제를 운영하도록 앉혀놨으면 사실 항상 잘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이론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양쪽 의견 중에 어떤 게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신님이 얘기한 거는 제가 뭐 심지어 노벨상을 받을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기껏 의견을 내봤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일부러 미국이 뭐 적자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문제를 되게 막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걸로 안 보이거든요. 물론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더 이상 미국이 적자 나선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단위 정도 되는 적자 중인데, 그리고 오히려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진작에 미국 경제가 주저앉았어야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모르겠는데 미시적인 관점,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거는 저 같은 서생이나 진짜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XRP와 리플 관련된 게 아니라 진짜 경제적인 세계 경제 문제는 저 같은 서생이나 유튜브 사람들 말 듣지 말고 그냥 전문가의 식견을 들으십시오. 제 생각에는 유튜브에 그런 세계 경제에 대한 금융 전문가는 없는 것 같거든요. 암호화폐 얘기하는,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은 세계 경제 금융 쪽에 전문 지식이 없어요. 이런 거 듣지 마시고 진짜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하는 의견들이나 얘기를 들으시는 게 훨씬 인사이트에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에 뭐 저같이 암호화폐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사람 중에 세계경제 전문가 있냐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진짜 굉장히 무리수죠. 도대체 어떤 뒷배경이 있는데 세계경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암호화폐 얘기하는 사람 중에 세계경제 전문가는 없어요. 심지어 금융 전문가도 전 못 봤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치킨데이인가요? 허허. 그러게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 많이 해도 좋은 거니까, 정준님께서 새해 복채 얘기하셔갖고 여러분들 부디
올해는 XRP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XRP로 갚는다는 음모론도 있다고요? 그거 지나친 음모론인데? XRP로 갚는다고요? 무슨 그냥 달러 찍어서 갚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굳이 XRP로? XRP 리프사가 기부해주나? 뭔가 되게 이상한데? 혹시 리프사 미국 정부 건가요? 뭐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되게 지나친 음모론 같네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너무 많이 갔다. 어디에서 그런 음모론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나치게 멀리 갔는데? 저 점집 안 가봤어요. 저는 점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래, 그러니까 운명이 결정돼 있다 해갖고 그러니까 결정론적 운명 또는 뭐 운명 결정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진 않지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 이런 것들 다 짬뽕이 돼갖고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숙명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점도 안 믿어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점집도 안 가봤죠. 금이랑 XRP를 연동한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금 1온스당 10XRP 한다는 소문? 그거는 좀 아니 금이랑 XRP를 연동해 준다고요? 누가 그걸 인정해 주죠? 그거 누가 해줘요? 미국이 해준다고 해도 다른 나라가 인정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건데. 자, 여러분들 자 보십시다. 자, 금이랑 XRP 연동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니 이거 믿으세요? 저는 가능성 거의 0%라고 보는 게 물론 미래는 모르니까 진짜 뭐 0.01%라는 가능성이 있긴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99% 어려워 보이는 게 금이랑 XRP 연동을 해버리면은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근본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잖아요. 근본이 제도. 옛날에는 그 중앙은행들이 발행한 화폐를 뭘로 가치를 보증했나요? 금으로 보증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죠?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를 들고 있으면은 그 발행한 중앙은행한테 돈 들고 종이돈을 들고 찾아오면 우리가 금으로 바꿔줄게. 그래서 근본이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옛날에는 썼는데 지금 약간 깨진 상태죠. 그렇지만 여전히 옛날에 그런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금이 약간 전 세계적으로 인식상 안전자산의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금은 잘 나가고 있죠. 실제로. 뭐 예전 근본이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잘 나갔었지만 여전히 뭐 금은 예전 못지않게 잘 나가는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런 상태에서 XRP를 요걸 연동해 준다고요? 그러면은 사실상 요거랑 거의 동급이거든요. 자, 근데 자 봅시다. 이걸 연동해 주면은 XRP 시장 가격이 어땠든 간에 요걸로 맞춰주겠다는 거잖아요. 가치 자체를. 야, 이거 진짜 위험한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XRP 가치를 뭘로 보던 간에 강제적이잖아요. 강제적으로 금에다 갖다 맞추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게 금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건데 금이 아닌 요 종이 데이터 쪼가리, 지금 쓴 데이터 쪼가리죠. 얘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주는 시장이 아직 창출 안 됐으니까 데이터죠. 요거랑 동급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얘 시장 자체의 수요와 공급에 상관없이 금의 가치잖아요. 만약에 이거 대량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투척해서 다 팔았어요. 그럼 사줘야 되잖아요. 누가 보증해 줄 거죠? 이거 누가 사줄 거예요? 누가 폭탄을 처음에 안 할 거죠? 누군가는 보증을 해줘야 됩니다. 금처럼. 보증 누가 해줄 건데 최초에? 이거 분명히 팔려는 사람 바로 나올 거거든요. 누가 사줄 거야? 누가 사줄 거야 도대체? 누가 처음에 만약에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야 우리 XRP를 금에다가 연동해 주자 이러면 성립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하나라도 빠져나가면 만약에 미국이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안 한대. 근데 미국은 저 보증해줘야 될 거 아니야. 금처럼 여겨갖고. 그러면 사줘야 될 거 아니야. 누가 판다고 하면 금 가격에 맞춰서 연동해줬으니까.
그러면 한국에서는 야 XRP 죄다 끌어모아봐. 일단 죄다 사다가 투척해요. 야 대박, 지금 XRP 가격 1,000원밖에 안 하는데, 아니 10,000원 해줄게요. 만원밖에 안 하는데 금 가격에 다 투척했네 우리 게이득, 이러고 손 털고 나가고 빠지면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되게 어려운 그림이라니까요. 연동이요? 저는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거의 희박해요.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 진짜 0.001%. 아니 저런 음모론도 나오나요? 세상에. 아, 미국과 일루미나티가 하려면 안 되는 게 뭐라고 말하기 힘드네요. 굉장히 음모론이 굉장히 뭐랄까 창의적이네요. 예. 음모론이 되게 막 뭐라 해야 될까, 리미트가 없어요. 굉장히 다양하고, 예,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물론 금이랑 연동되면 뭐 싫어할 게 있나요?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좋죠. 금이랑 연동되면은 우리 당장 팔아야죠. 저 만약에 금으로 연동되죠? 확정되죠? 금으로 연동되는 날이 확정되면은 바로 팔아버릴 거예요. 예. 왜냐면은 그게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 야 금 연동 잘못했다 다시 풀어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거 풀기 전에 잽싸게 팔아버릴 거야. 난 바로 팔아버릴 거예요. FIB 쪽에서 XRP 500억 개 현시세로 매집해서 나중에 미래의 금이랑 연동해서 떡상시키고 그 XRP 떡상시킨 걸로 미국 부채 갚는다는 아주 내피셜한 시나리오. 일단은 우리 현실적으로 봅시다. 뭐 가능성 0.1%라도 있는 거는 가능성 있는 거니까 그건 뭐 시나리오는 둘째치고요. 500억 개를 어떻게 살 거예요? FIB가 한 달에 끼껏해야 10억 개씩 풀리는데 차례대로 10억 개씩 살 건가요? 그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10억 개씩 사면은 결국에 몰래 산다고 쳐도 결국엔 언젠가 뽀록 나거든요. 그죠? FIB가 저는 사줄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산다고 가정하고 얘기해 볼게요. 그럼 에스크로 10억 개씩 풀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억 개씩 다 팔리는 거야. 근데 처음 보는 계정이 자꾸 사가요, XRP를. 그럼 분명히 다들 퍼블릭 레저니까 트랜잭션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 누굴까 하면서 분명히 추적을 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뭐 언젠가는 뭐 FRP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똑같은 놈이 계속 산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뭔가 수상하잖아. 그러면 언젠가 대략적으로 뽀록은 날 거거든요. 근데 저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중앙은행이잖아요. FRB 중앙은행이잖아요. 걔 자금요 어디서 나와요? 자금요? 지금 잠깐만, 지금 가격으로 계산해도 400억 개면은 200억 4천 8조? 8조? 그냥 8조면 충분히 되겠다, 돈은.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매달 10억 개가 최대란 말이에요, 리미트. 그러면은 진짜 몇 년 동안 꾸준히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중앙은행이 이런 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려면 내부적으로 검토해갖고 본인들 계획 세워갖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FRB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FRB 조직이잖아요. 그럼 얘네 내부적으로도 여러 사람의 의사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의사결정이 되고 해야지 실행할 수 있을 거고, 뭐 이 정도로 지금 암호화폐가 미국 내에서도 깔끔하게 법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의 암호화폐를 구매한다는 거는 미국 정부의 뭔가 여러 가지 허가? 승인? 이런 형태의 뭔가가 협조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약상이 너무 많아요. FRB가 직접 XRP를 막 500억 개 사들이기에는 이건 되게 너무 가능성 없는 시나리오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FRB가 뭐 XRP를 한 10억 개 정도 살 것 같다, 뭐 이러면은 그래 10억 개 정도는 나중에 상황 봐갖고 중앙은행이 직접 보유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될 텐데, 근데 500억 개나 산다? 매달 풀리는 게 10억 개밖에 안 되는데 500억 개를 산다? 그럼 몇 년 동안 꾸준히 나눠 사야 되는데, 그 정도 대규모면은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연방에서도 내부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테고요. 돈이 많이 들 테니까. 더군다나 암호화폐를 지금 상황에서 막 사기 시작하는 거는 아직 뭐 증권인지 아닌지도 뭔가 결론이 안 났는데 중앙은행이 사들인다? 가격 변동성도 높은데 뭔가 제약상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사들여갖고 미국 부채를 또 갚는다?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사들인 다음에 떡상시켜서 부채 갚는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죠, 지금 음모론이.
FRB 사기업 아니라니까요. 사기업 아니라니까요. FRB 사기업이 아닙니다. FRB 미연방 준비은행, 그러니까 준비제도에 보드 멤버가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 그거는 프라이빗 섹터가 아니에요. 퍼블릭 섹터예요. 퍼블릭. 그 아래에 있는 12개 이제 주마다, 그러니까 모든 주는 아니에요. 그 아래 이제 주은행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그 지분 구조상 지금 시중은행들이 껴있는 거죠. 그 위에 있는 보드, 그러니까 연방 준비제도에 있는 보드 멤버는 아니에요. 퍼블릭 섹터예요. 그거는 명확하게도. 아니 그거는 너무, 그러니까 저는 좋아요. 그런 음모론이 실행되면 우린 행복해집니다.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이 너무 현실성 없잖아요. 음모론도 약간,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를 찍더라도 뭔가 그래도 적당히 현실 범위 내에 있는 막장 드라마야지 뭐 봐주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상식을 초월했잖아요. 막장 드라마 보면서 뭐야 이거, 이 개연성 없는 스토리 뭐지,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 나간 음모론이라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저도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음모론이 아예 가능성 0%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너무 나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낭만해면이 오랜만이시네요.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요. 지금 BIS도 역할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리프사가 제공하는 거는 그 인프라입니다. 인프라일 뿐이고, BIS는 이 말씀하신 대로 각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틀먼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각국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역할은 여러 가지 있죠. 서로 간에 뭔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슈가 있으면은 서로 간에 중앙은행에 소집해갖고 이거 조율을 하잖아요. 어떤 게 좋을지 서로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도 있기 때문에 BIS가 없어지진 않죠, 당연히. 아예 저는 근데 0%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미래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뭐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이 만약에 쓰임새가 없다, 지금처럼 뭔가 특정한 쓰임새가 없는 형태로 가면은,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트코인이 사라질 거라고 보는 의견이지만, 미래는 모르잖아요. 비트코인이 막 진짜 레가시 금융 기관이 막 은행들 다 때려 부수고 진짜 P2P 거래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비트코인으로. 저는 가능성 되게 낮다고 보지만은 미래의 일은 모르는 거니까 항상 저는 가능성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시님이 얘기한 것처럼 음모론이 모든 게 다 가능성 제로다, 무조건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어차피 저도 사람일 뿐이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한다지만 0% 절대라는 걸 논할 수는 없죠. 물론 절대라는 걸 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음모론 같은 경우는 저는 절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가능성 되게 낮게 생각하죠. 0.0001% 막 이렇게. 빗썸 해킹 당하셨어요? 허허. 안전한 곳 투자해달라고요? 아로니아님이 해킹 당하셨고, 그래서 안전한 곳을 이제 좀 얘기해달라고 하시는데, 100%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해킹을 당할 가능성을 낮추는 수단들이 존재할 뿐인데요. 어렵네요.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뭐 객관적인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볼게요. 지금 업비트조차도 해킹을 처음으로 당했죠. 최근에 이더리움 당했고, 국내 메이저 거래소 중에서는 해킹을 단 한 번도 안 당한 데가 코인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물론 이제 메이저 거래소 중에 코인은 한 군데밖에 안 남은 것 같고, 빗썸은 해킹 엄청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절대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제 관점에서는 빗썸이 워낙 해킹을 많이 당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산을 맡긴다면, 거래소에 맡긴다면 빗썸에 맡길 생각이 없어요. 빗썸을 쓴 적도 없고요. 업비트에 갖고는 있지만 최근에 해킹이 당하긴 했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업비트 정도 되면은 괜찮다고 해서 업비트에 보관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저는 개인 계정도 존재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말고도 XRP 레저상의 개인 계정도 있어요. 그것도 동시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래소를 못 믿겠다고 하면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하드웨어 월렛 해갖고 개인 계정에 보관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근데 사실 그 방법도 100%는 아니에요. 왜냐면 본인이 그 하드웨어 월렛을 꽂는 단말기 있잖아요. 노트북이나 PC가 있을 텐데 걔네들 해킹당했으면은 또 그것조차도 위험하거든요. 아무리 하드웨어 월렛을 쓴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사생활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도 개인이 쓰는 PC나 단말기, 노트북 같은 거는 진짜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뭐 본인이 쓰시는 포털 아이디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해킹당하거든요. 은행 계정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도 반드시 잘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 PC나 노트북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김바삭바삭님은 여전히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다고 하시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가격도 거품이라고 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OTP 얘기 나와서 OTP도 좀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아로니아님이 아마 OTP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해킹을 당하신 것 같은데, OTP에 대해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OTP가 막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그 조그만 기계 줘갖고 버튼 누르면은 거기에 숫자 뭐 6자리나 8자리 뜨는 형태의 OTP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뭐 스마트폰에 어플 설치하는 뭐 구글이 제공하는 OTP나 뭐 이런 것들도 존재하잖아요. 기본적으로 OTP는 기본적으로요. 그 디테일한 내부에서는 뭐 타임 동기화나 이런 걸 통해서 번호를 생성하는 것들을 좀 시드 값을 통해서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안에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해요. 그 값을 그쪽에서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용자인 나도 알아서 지금 내가 이 사용자일 때, 나일 때 이 현재 기준으로 요 값을 입력하면은 내가 맞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OTP를 만드는 그 값을 만드는 그 안에 알고리즘이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구멍이 있는 게 아니라면 OTP는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패스워드 방식 중에는 가장 안전한 게 OTP입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패스워드가 가장 안전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활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OTP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것 내에서는 굉장히 안전한 투팩터 인증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구글 OTP를 쓰는데 내 스마트폰, 구글 OTP를 쓰는 그 어플리케이션 쓰는 내 스마트폰 자체가 해킹되어 있다면 내 화면을 볼 수 있잖아요. 의미가 없죠. 그 화면 통해서 내 OTP 번호 생성되는 걸 보는 건데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뭐든 간에 자기가 쓰는 단말기,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또는 노트북이든 진짜 해킹 안 당한 상태로, 악성 코드 감염 안 된 상태로 잘 관리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해요. 모든 면에서. 만약에 본인이 쓰는 단말기 자체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해커의 손에 노란하고 있는 상태라면 OTP든 뭘 쓰던 간에 그 안에서 쓰는 거면은 뭐든지 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뭐 가격을 뭐 거품이다 또는 아니다 라고 이제 의견이 다 다르실 수 있는데 굳이 그거 갖고 막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생각이 다 다르시니까 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런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냥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또는 기분 나쁘기 위해서 막 거품이다, 더 떨어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문제가 되는데, 근데 또 일단 바삭바삭님이 뭐 그런 식으로 조롱식으로 얘기한 건 아니니까요. 그냥 아, 바삭바삭님은 생각이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핸드폰 해킹 안 당하려면 최선으로 무엇을 조심하고 지켜야 할까요? 하시는데 어플리케이션을 약간 검증 안 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아이폰은 이제 그 뭐죠? 아이폰을 제가 쓰지 않아서
뭐라고 부르나요? 앱스토어라고 부르나요, 그냥? 예.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마켓 말고 이제 뭐 블랙마켓이나 또는 해킹돼 있는 거 있잖아요. 유료인데 그거를 뭐 크랙해갖고 제공한다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설치 안 하는 게 일반인들한테는 가장 알기 쉽게 스마트폰 안전하게 지키는 방식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앱 변조해갖고 악성 코드 심어놓은 거 되게 많아요. 갑자기 하이 빅스비 들어가 잘자. 오늘 하루도 잘 보냈나요? 아니 빅스비가 갑자기 나오네. 오늘 밤에는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게 웃는 꿈을 보면 좋겠어요. 알겠다. 빅스비가 알겠다. 지키고 있을게요. 알았다. 굿나잇. 그래 굿나잇 잘자. 빅스비 갑자기 나오네요. 아마 그렇겠죠. 아마 거래소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떠나서 고객 잘못으로 몰아가야지, 몰아간다는 표현 좀 그렇고 아직 사실관계 모르니까요. 고객 잘못이어야지 본인들이 뭔가 보상할 게 없어지니까 당연히 그런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일단은 그 경찰 영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만약에 조사를 하고 싶으시면은 경찰에다가 접수를 하세요. 반드시 해킹 신고해갖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건 해보는 게 좋아요. 못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긴 한데 그게 가장 좋습니다. 핸드폰 포렌식 하면 해킹 원인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역추적이 그렇게 쉬운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노트북이든 포렌식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감염 경로는 찾을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이제 능력자가 해킹한 거면은 감염 경로를 찾기 힘든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나와요. 대부분은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것 때문에 언제쯤 뭐 때문에 감염됐는지는 대략적으로 나오는데 그걸 알아도 역추적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누군지 잡아내는 건. 아이고 해킹이 진짜 어려운데 참 안타깝네요. 그 해결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 저도 참고로 다 걸려있어요. 2단계 인증, 그러니까 만약에 거래소에서 3단계 인증을 제공한다 그런 거 다 걸어놔요. 저도. 해킹을 제가 매번 말씀드리냐 100% 안전한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렵게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현재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는 해킹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투팩터 인증이 있다, 제공한다 그 기능, 그럼 그거 무조건 걸어요.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런 해킹 당하면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는 거예요 그냥. 거래소보다 증권사, 은행이 코인 보관해주면 더 안전하나요? 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건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 돈을 뭐 예를 들면은 금융 제3의 금융권에 돈을 맡기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3 금융권한테 제가 100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100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3 금융권에 100억 맡기는 거랑 제1 금융권이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 뭐 우리은행 이런 데 100억 맡기는 거랑 여러분이라면 선택을 어느 쪽에다 하시겠어요? 당연히 1 금융권에다 맡기겠죠. 왜냐면 상 금융권 망했을 때 내 자산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싶지 않죠. 약간 그런 측면의 성격이랑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은행이 암호화폐를 예금을 받는다, 이제 보관을 해준다 했을 때 그 차이, 암호화폐 거래소랑 은행이 보관했을 때 차이라고 했을 때 지금 비유한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여지네요. 제가 볼 때는. 아하, 그렇군요. 안 좋은 일이 있으셨네. 수상한 메일 열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북한 해커도 그렇고 그냥 타겟팅 안 하고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불특정 다수를 해킹하기에 해커들이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 트렌드상 이메일이에요. 이메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요즘에 실제로 이제 북한 친구들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관리자 네이버닷컴 해갖고 계정이 해킹당했으니까 조치 취하세요 이렇게 보내는데, 이게 지금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경우는 이 이메일 주소 검증하는 시스템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렇게 보내기 힘들거든요. 필터링도 당하고요 어차피.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보냈냐면 naver.corn 이거 글씨 크기 작게 하면은 분간 잘 안 되거든요. 예, 이거 M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내요. 이 주소가 이건데 사실은 네이버닷컴처럼 보이죠, 조그맣게 해놓으면. 그래서 당신의 계정이 위험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즉시 조치를 취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네이버 관리자가 보내는 메일 양식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주소도 글씨 크기 작으니까 이게 RN인지 모르고 M인 줄 알고 진짜 네이버 관리자다 해서 눌러요. 그럼 그때 털리는 거예요 그냥. 네. 메일 진짜 조심하세요. 메일. 그것도 중요해요. 주심님 얘기한 것처럼 그 확인되지 않은 주소, 누군가가 공유해준 주소 있잖아요. 또는 문자로 오는 주소, 인터넷 주소 함부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예. 특정 사이트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취약점 공격 당해갖고 감염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11시가 넘었네요?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돼갖고 이제 굿나잇 할 시간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새 나라의 어른이니까 슬슬 잠자리 들어야 되겠네요. 메일 진짜 잘 확인하세요. 메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요즘에 메일로 해킹 시도 너무 많아요. 메일 정말 조심하세요. 특히 메일을 읽더라도 첨부 파일은 정말 2번 3번 고민하고 여세요. 저는 첨부 파일 자체를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면 안 여는 걸 권고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뭐 보험 쪽에서 뭐 내역이 왔다, 첨부 파일 형태로 왔다, 그럼 봐야 되잖아요. 요금고지서나 이런 거. 그런 거 볼 때 정말 꼼꼼히 잘 확인하고 여세요. 첨부 파일 여는 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드래곤님 질문 주셨어요? 그럼 드래곤님 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드래곤님? 여기 있다. 찾았다. 만약에 이번 달도 에스크로 10억 개 풀린 게 다시 10억 개가 이제 에스크로 락업이 걸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 한번 얘기해 달라고 말씀 주신 거잖아요. 글쎄요.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지금 리프사가 어떤 이유로 다시 그냥 풀렸던 걸 다시 에스크로 거는지는 알 수 없는데, 적어도 에스크로를 걸어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게요. 왜냐면은 다시 보러 갈까요? 물량이 남아요. 아까 보셨지만은 물량이 남습니다. 이게 다음 달 에스크로 풀 계정이에요. 써있죠? 2월 1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2개의 계정이 있는데 5억 개는 이 계정에서 풀려요. 근데 이거 말고 아까 그 어딨지? 에스크로 풀린 계정 어느 거지? 잠깐만요. 주소 좀 찾을게요. XIP 레저 10억 개 여기 있다. 요거죠? 자, 보시면은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지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10억 개 풀렸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계정이 이미 19억 개가 있죠. 이거 10억 개 다시 묶는다고 해도 9억 개가 남죠. 그러니까 이미 이번 달 풀린 10억 개 다시 묶어놔도 쓸 수 있는 물량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시 묶지 않을까 싶어요. 10억 개 지난달처럼 다시 묶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 지켜보면 알겠죠. 딱히 안 묶을 것 같진 않아요. 다시 묶을 것 같아요. 아니면 11월처럼 9억 개를 묶던가. 그러니까 10억 개 가까이 다시 묶을 것 같아요. 워낙 여기 많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XIP 많이 있거든요. 이미 충분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가용할 수 있는 XIP도 많고,
아까 보신 것처럼 프로그래마틱 세일, 이제 드래곤님이 오늘 방송 초반부터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초반에 그 설명을 드렸거든요. 예, 뉴스 소식 전달드릴 때 예, 프로그래마틱 세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렸는데 하루에 한 만 몇 개밖에 안 팔아요. 예, 프로그래마틱 세일 하는데도 부족함이 없고요. 9억 개만 있어도.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충분히 판매나 이런 거에 예, 쓰고도 남을 물량을 9억 개면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 지난달처럼 10억 개 또는 9억 개 정도 이상을 묶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저 확인하고 열어요, 주진님. 예. 저는 제 직업이 이런지라 첨부 파일은 진짜 확인하고 열어요. 예. 첨부 파일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첨부 파일 실행은 진짜 한 방에 골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첨부 파일을 여러분들 PC나 스마트폰, 노트북에서 실행한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음료수를 줬어요. 근데 그 안에 독약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를 마시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네. 그 정도로 위험한 겁니다. 첨부 파일 실행은. 그래서 저는 직업이 이쪽이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네. 박힌다님 워라워라 어서 오십시오. 저 이제 갈 거였는데 딱 이 순간에 오셨네요. 자,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 방송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네,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잘 모르겠는데 내일도 이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사전에 텔레그램 통해서 공지를 한번 드릴게요. 네, 그래서 내일 찾아뵙게 된다면 네, 오늘 마저 얘기 못 나눴던 것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이 많이 잠겼어요. 저 목이 많이 안 좋아갖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왔고요. 여러분들 오늘 남은 밤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뵐 수 있다면 내일 뵙고요. 내일 못 뵌다면 아마 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날 여러분들 뵙고 그때 소식들 또 얘기 나누고 그리고 그 밖에 오늘 함께 얘기 나누다 마저 못한 것들과 그때 얘기 나눈 것들 이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좋은 밤 되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밤 되세요. 월바월바 다음에 뵙겠습니다.